미국 노동통계국은 1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달 대비 13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2월에 4만 8천 명 증가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죠. 네, 1월 미국의 고용이 예상보다 상당히 괜찮았던 것으로 집계되면서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견조하고 고용 둔화는 안정화 상태에 접어든 데 반해서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큰 까닭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현 경제 상태로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가 취임하더라도 6월 첫 FOMC 회의부터 곧바로 금리를 내리기는 부담스러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 정책 등으로 역사상 최대 수준의 연방정부 적자에 허덕이게 된 상황에서 당분간 이자 비용 부담도 줄지 않을 공산이 커졌는데요. 잠시 후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우려했던 것과 달리 1월 고용 데이터가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경기 둔화 내러티브는 쏙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탄탄한 고용은 곧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셈법은 엇갈렸고 국채금리마저 큰 폭으로 뛰면서 시장은 오늘 결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금요일에 나올 CPI인데요. 이번 물가지표가 향후 금리 전망에 보다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마감상 확인해보면 오늘 다우지수는 0.13%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나스닥 지수 역시 0.16%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채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금리에 민감한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막대한 AI 투자를 위해서 회사채 발행의 규모를 늘리고 있는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두 2%가량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UBS가 목표 주가를 $235에서 $245로 상향 조정하고 구글의 아성에도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당분간 흔들릴 일은 없다고 평가한 덕분에 주가가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 애플은 최근 조정이 나온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0.67% 오름세 보였는데요. 다만 차세대 시리 출시가 또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은 UBS가 엔비디아와 함께 브로드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고 앞으로 텐서 처리 장치인 TPU 칩 수요 증가에 따라서 브로드컴도 매출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자 주가가 0.68% 올랐습니다. 또 어제 경기 둔화 우려로 크게 빠졌던 월마트는 견조한 고용 지표가 나온 이후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평가 속에 상승세로 전환했는데요. 결국 1.63%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공개된 고용지표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번 1월 고용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우선 지난달 비농업 부문 고용은 13만 명 증가하면서 12월 수치보다 급증했고요. 예상치보다도 2배가량 높게 나왔습니다. 또 경제활동 참여율이 늘어나는 가운데 실업률은 4.3%로 전월보다 하락했고요. 특히 이번 고용 증가는 정부 부문이 아니라 이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고용시장 체력이 좋아졌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시간당 평균 임금과 주당 평균 근무 시간 모두 늘어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는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가에서는 연준이 당분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2차례 정도만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또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이 교체되더라도 금리 인하가 쉽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죠. 다만 지난해 고용이 크게 하향 조정되면서 고용이 완전한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긴 이르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이 미국 고용 통계 연례 벤치마크 수정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월평일 고용 증가폭은 15,000개에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1월 데이터가 잘 나온 만큼 이제 시장의 시선을 물가로 옮겨갔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아직까지는 올해 2차례의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지만 만일 이번 금요일에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지표가 예상치를 넘게 나오면 이 매파적인 방향으로 위험 균형이 기울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JP모건에서는 이번 근원 CPI가 전월 대비해서 0.3%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일 이 수치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그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70% 확률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반대로 예상치보다 크게 높게 나올 경우 최대 2.5%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AI가 사업 영역을 잠식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 전반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서비스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지만 이 부동산 자산 관리 분야에서도 AI가 침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국채금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축소된 데 이어서 간밤 진행된 10년물 국채 입찰 수요가 크게 부진하게 나오면서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가 0.06%포인트 급등했고요. 10년물 금리 역시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추가로 항공모함을 투입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란의 압박 수위를 높이자 급등했습니다.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모두 1% 넘게 오르면서 일주일 내 최고치까지 상승했고요. 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금 선물은 오늘 1.59% 오르면서 다시 온스당 5,100달러 위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시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틱톡의 모회사죠. 중국 바이트댄스가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와 위탁 생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다음 달까지 샘플칩 확보를 목표로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올해 최소 10만 개를 생산할 계획이고요. 단계적으로 최대 35만 개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과의 협상 과정에서는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공급 물량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나노 카드로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가 살아나고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메모리 수급이 빠듯해진 상황이어서 이번 협상이 갖는 전략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스텔란티스는 삼성 SDI와 이별을 준비 중입니다. 길어지는 전기차 부진의 전략을 손보는 과정에서 미국 합작법인인 스타플러스 에너지에서 발을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고요. 합작사 지분을 제3자에 매각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지난주에도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캐나다 합작법인에서 철수한다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등도 잇따라 발을 빼면서 K배터리와 완성차 동맹에 빠르게 금이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소식 이어서 살펴보면요. 중국 비아디가 지난해 전 세계 판매 순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포드를 제쳤습니다. 포드보다 30만 대 넘게 많은 460만 대를 팔아치우면서 6위로 올라섰는데요. 안방인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과 남미, 아시아 등에서 판매량을 넓혀가면서 같은 기간 100만 대 넘게 수출했고요. 올해는 13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아디뿐만 아니라 7위를 기록한 포드 뒤에는 중국 지리 자동차가 바짝 따라붙었는데 혼다와 닛산까지 제치고 8위를 기록했고요. 부동의 1위는 6년 연속 자리를 지킨 도요타가 차지했고 2위는 폭스바겐, 3위는 현대차, 기아였습니다. 자동차업계를 바짝 긴장시킬 만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딸락될 줄로만 알았던 넥스페리아 사태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요. 네덜란드 법원이 경영부실을 정식 조사하라 지시하면서 CEO인 장쇠정에 대한 기존의 직무 정지 결정도 유지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분야를 꽉 잡고 있는 넥스페리아는 중국 웅테크에 인수된 이후 기술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네덜란드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지난해 경영권 박탈이라는 초유의 긴급 조치가 내려지자 자동차업계는 코로나 때와 같은 수급난이 지연되는 거 아닌가 우려해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영권 박탈 조치를 철회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만큼 이번 판결에도 반발이 예상돼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속절없이 무너진 가운데 가상자산 시세가 하룻밤에 대박과 쪽박을 오가던 투기의 시대가 끝났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업계 큰손으로 꼽히는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말인데요. 과거 시장을 주도했던 개인 투자자들을 대신해 자리를 채우는 기관들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지적하면서 가상자산이 지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낮은 실질적인 다국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이번 폭락은 결정적인 촉매가 없었다 짚으면서 올해의 시세가 빠르게 반등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는데요. 지난해 10월 있었던 대규모 청산 사태 때 160만 명이 넘는 트레이더들이 하룻밤새 30조 원에 육박한 레버리지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당했던 일을 강조하면서 가상자산은 서사와 이야기가 전부다.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이야기에 끌려 모이려면 시간이 걸린다 부연했습니다. 시장 이야기도 짚어보죠. 미국 증시 위주로 베팅해온 월가 투자자들이 자금을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닝스타의 조사를 보면 미국 투자자들은 지난달 해외 주식형 ETF에 우리 돈 75조 원을 투자했는데 재작년 말부터 순유입액은 매달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등 세계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0%가 미국 자산 비중을 줄였거나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는데 이들이 운용하는 자금은 2경 7천조 원에 이릅니다. 시장 조사 업체 EDFR 역시 글로벌 기관 투자자가 운용
운용하는 채권형 펀드 가운데 국채, 회사채 등 미국 채권 비중은 최근 40%대까지 낮아졌다고 짚을 만큼 월가의 탈미국 흐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SAMG 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주가에도 상승세가 붙었습니다. SAMG 엔터는 공시를 통해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1,412억 원, 영업이익이 22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영업손실 61억 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겁니다. 회사 측은 제품 판매, 라이센스 매출액 증가, 원가율 개선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니핑 효과를 제대로 본 것 같은데요. SAMG 엔터 어제 12%대 급등하면서 주당 45,300원에 마무리가 됐고 캐릭터 상품으로 함께 묶여있는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로라가 6.21%, 캐리소프트도 5.9%대 상승했으며 손오공도 4%대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배당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견조한 수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은행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5,000선을 웃돌면서 국내 증시 전반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대표 저평가 업종으로 은행주를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 확대 등 역대 최대 수준의 주주 환원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올랐던 은행주들 살펴보시면 JB금융지주가 7%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우리금융지주가 6.3%, KB금융도 5.7%대 올랐으며 기업은행까지 3.5% 오른 25,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점포 효율화로 실적을 개선하고 두바이 디저트 시리즈로 인기몰이 중인 BGF 리테일 주가가 강세 보였습니다. BGF 리테일은 지난해 매출액이 9조 612억 원, 영업이익은 2,53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2% 늘었고 영업이익은 0.9%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회사는 두바이 디저트 시리즈를 업계에서 비교적 이른 시점에 선보였고 메타몽이나 브롤스타즈 등 IP제휴 상품이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 개선에 제대로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의점주 함께 살펴보시면 BGF 리테일이 어제 11%대 급등하면서 주당 14만 원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이마트도 8.5%, GS 리테일도 2.24% 오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롯데지주까지 0.9%대 상승했습니다. 원전 산업 확대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원전주들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현대건설은 미국 텍사스에서 대형 원전 기술 설명회를 개최하고 아마릴로 외곽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 마타도로 원전 4기 건설 사업에 대한 협력을 본격화했다는 소식이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원전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원전 관련 정책 방향이 부각되면서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올랐던 원전주들 살펴보시면 우리기술이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등 가장 상승폭이 컸고요. 오르비텍이 14%, 우진도 3.9% 올랐으며 비트로테크까지 1.46%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계속해서 강합니다. 앞서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가 부진했기 때문에 어제 지수 약세로 출발했었는데 또 빠르게 반등하며 장중 한때 최고치 코앞까지 올랐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3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남은 거래일 시장의 강세장 기대감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1% 올라 5,354선,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양 지수 하락 출발했지만 바로 반등세를 탔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장 후반에 2차 전지와 일부 제약주가 밀리면서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기술주 부진에도 우리나라 2월 10일까지 수출이 사상 최대를 달성했다는 점, 그리고 로봇과 원전, 금융주들이 주목받으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코스피에선 메이저 수급주체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이 8,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도 6,900억 원에 달하는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반면 개인 어제도 1조 7천억 원 넘게 팔아냈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어제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매수 우위였습니다. 외국인 금액은 적었지만 21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이 754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5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에서는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만 하락했는데요. CLSA에서 한국 반도체주 차익 시전을 하고 가격 조정 이후에 재매수하라는 의견을 낸 영향이었습니다. 다만 이마저도 장 초반에 하락폭을 많이 줄여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위 대형주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좋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로봇 테마를 등에 업고 현대차와 기아가 5, 6%대 강세 기록했고요. 배당 기대감 속에 금융 대표주인 KB금융도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선 알테오젠이 1.9% 반등하면서 10위권 내에서 반등폭이 가장 컸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ABL 바이오, HLB 등이 상승했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리노공업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3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9원 내린 1,450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도 낙폭을 확대하면서 6거래일 만에 1,440원대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고용노조의 장중에 급등하기도 했었지만 엔화 강세가 거세진 영향입니다. 역외 환율은 새벽 6시 기준 1,446원 2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환율 소폭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설 연휴 전후로 이제 많은 변수들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시장 아직 강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변동성은 감안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확실한 호재로 주목할 건 중국 춘제입니다. 중국 춘제 기간에 중국인 관광객 19만 명이 한국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에 중일 갈등이 이어지면서 일본 대신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면 통상 면세점 쪽이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KB증권은 중국인 관광객 소비 패턴이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관광 소비 중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약 70%에서 2025년 51%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해서 중국에 되팔았던 따이공수가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대신에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의료 관광, 의료 웰니스 쪽에서 매출이 강해지고 있어서 이쪽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화장품과 미용기기, 보톡스 관련 기업들 춘제 특수가 작용될지 지켜보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수급적인 변동성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금감원장과 은행장 간담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죠. 한편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오늘은 카카오와 펄어비스, 하이브 등이 4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강했습니다. 종전 기대감이 커진 영향인데 다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차기 대선과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에 대한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부인하면서 이 부분이 기대감을 반감시키는 이슈가 될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에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며 일제히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올해 생산 예정인 HBM 모두 매진했다고 하면서 10% 폭등한 터라 오늘 반도체주 반등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프리마켓 상황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일제히 상승합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이 반등합니다. 삼성전자가 2% 강세로 17만 1,300원, SK하이닉스가 2.5% 가까이 오르며 88만 1,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0.6% 오름세로 51만 2,0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2.2% 강세로 거래가 40만 5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강세, SK스퀘어도 3%대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54만 7,000원으로 집계됩니다.
오늘 코스닥 쪽도 흐름이 좋습니다. 1위부터 6위까지 일제히 상승합니다. 에코프로가 0.5% 반등하며 15만 3,200원, 알테오젠이 0.8%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38만 8천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 강세, 20만 2천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가 0.9% 오름세로 67만 7천원, 삼천당제약도 0.4% 올라가면서 51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ABL 바이오까지도 0.4% 강세, 현재 거래가 18만 7,700원으로 집계됩니다. 국내 증시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2거래일 남았는데요. 연휴 전 증시 활력이 좀 떨어질지 아니면 기세를 몰아서 또 한번 최고치 경신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상황 보니까 괜찮은데 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또 지난해 연간에 대해서는 또 대폭 하향 조정했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해석 불가. 해석 불가? 저는 모르겠어요. 네. 언제부턴가 미국 고용지표뿐만 아니고 이렇게 미국 지표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오는데 네. 특히 이렇게 작년치 같은 거 무슨 수정한다면서 내놓는 숫자 보면 황당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대폭 하향 조정이라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예. 그걸 지표랍시고 보고 이렇게 대응해 왔는데 1년 후에 갔더니만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네. 확 낮춰버리니까 거기다가 또 캐비넷을 비롯해서 백악관 쪽에서 미리 또 한 2, 3일 전에 벌써 썰이 돌았잖아요. 맞아요. 고용지표 나빠도 예. 그거 크게 신경 쓰지 마 했는데 나빠도 하는 게 아마 연간으로 확 떨어뜨린 거. 하향 조정된 부분. 그걸 갖다가 보고 너무 걱정하지 마 했던 것 그러게요. 같은데. 근데 미국은 좀 어떻게 보면 계속 박스권이고, 그죠? 네. 우리는 오늘 엄청나게 오를까 싶기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른 거 보면은 또 우리 오늘 또 반도체 관련해서 날아갈 거 아닌가 싶기도 미국 쪽에서도 하고. 반도체 쪽이 괜찮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지표 해석은 저는 요즘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오늘 출연하시는 분한테 그래요. 예, 또 자세한 한번 내용을 들어보면 기대해 되겠죠. 보시죠. 현대자산운용의 조상현 주식운용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저 머니쇼에 또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최근에 우리 시장 아주 이제 유동성도 여느 때보다 참 좋은 상황이고 네. 거기다가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역대급 어떤 상승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 뷰를 갖고 계시던데 네. 거기다가 미국하고 엮으면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앞부분에서 이렇게 글로벌 비즈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월스트저널이 보도하기를 이제 미국 그리고 점점 이제 다른 신흥국 특히 한국이나 대만 이런 쪽 이런 어떤 기사가 나오고 분석이 많다는 거는 그래서 이건 오르기는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주저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번 전반적으로 큰 한번 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국, 한국 엮었어요.
네. 사실 뭐 방금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네. 미국의 어떤 경제 데이터나 지표들을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저희도 혼란스럽고 예. 이게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항상 이제 큰 사이클 관점에서 좀 보려고 노력하는 네. 편인데 순환적인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 이후에 무제한 양적 완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리 이루어졌었죠. 네. 그런 와중에 가장 경기 붐이 좋았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대비해서 경기가 나홀로 좋았던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면 사이클 관점에서는 이제 뭐 일종의 레이트 사이클에 접어들었을 수도 있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판단이고 그만큼 미국 주식 수익률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상대 타국가 대비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자산들이 미국으로 몰려갔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가 미국에 상당히 많이 몰려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사이클 경기 모멘텀 자체가 둔화되는 미국에서 둔화되는 국면이 나오니 시장은 좀 더 확실한 걸 원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트럼프의 정책이든 새로운 산업에 의해서든 미국 경기가 재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면 확실하게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어떤 의지가 보여지거나 그런 상황이 좀 와야 미국의 어떤 불확실성,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변동성들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미국이 여기서 금리를 올리는 방향보다는 오늘 고용 지표로 인해서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예. 케빈 워시도 밝혔듯이 하반기에는 그래도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G7 국가 내에서도 봤을 때 미국이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면 미국 기준금리가 뭐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좀 인하된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는 크게 나홀로 강세를 보였던 달러화 역시도 좀 큰 사이클에서는 약세 전환할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에 미국에 집중 투자했었던 여러 글로벌 자금들이 달러 약세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빗달러 자산을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어떤 빗달러 자산을 매수할 것인가? 현재 봤을 때 그 해당 국가의 기업들의 기업 이익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거나 네. 새로운 산업에서의 어떤 헤게모니를 좀 장악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 거기에 속하는 게 다행히 한국, 대만 이런 국가들이 좀 포함이 돼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좋은 사이클을 만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네. 이거 하다못해 뭐 시황쟁이들 입에서 단기 고점입니다. 조금 뭐 이렇게 쉬었다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이 나오고 네. 좀 지수가 좀 주춤주춤 할 만한 그 레벨을 갖다가 우리 본부장님은 어디쯤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상당히 좀 약간 테크니컬한 관점이어서 예. 저도 뭐 여기서는 이제 뭐 한 단기로 5% 빠질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저도 예측은 불가능하고요. 네. 왜냐하면 분위기 좋다가도 갑자기 미국에서 이제 오늘 새벽에 또 뭐 오늘 내일 밤에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미국장이 또 막 빠진다 그러면 예기치 못하게 내일 또 저희도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저는 좀 하나의 사이클의 관점에서 그냥 그래 중간중간 언제라도 조정은 나올 수 있다. 변동성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마음가짐, 스탠스를 가지고 그냥 펀더멘탈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좀 과하게 조정을 받았네. 그러면 좀 매수를 들어가고 아니면 이 정도면 너무 빠르게 달렸는데 예를 들면 1월 달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월간으로 한 23, 4% 올랐거든요. 예. 월간 지수 상승폭 치고는 엄청나게 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좀 너무 빨리 달렸다. 그럼 좀 쉬지 않겠나? 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요 정도의 좀 디테일한 좀 그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하지만 정확히 뭐 5,500포인트를 터치하면 이제 좀 조정이다. 5,000포인트를 밑으로 빠지면 매수하겠다. 그거는 기계적으로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뭐 혹시나 유튜브가 됐건 뭐가 됐건 그렇게 이제 딱 숫자를 제시해주면 훨씬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자극적이죠. 네, 썸네일 잘 뽑아서 그래. 썸네일 잘 뽑아서. 예. 저는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비달러 자산으로 이제 좀 자본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보다는 우리 증시가 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가능성도 네.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네, 거고. 상대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 내에서 최근에 보면은 섹터별로 약간 좀 순환매가 나타나는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순환매는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건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예. 것이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경기 지표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면 이제 금리 인하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업종이 좀 튀는 상황이고 아니네 경기가 괜찮네 그러면 오히려 약간 밸류 성향을 가진 전통 산업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반도체 랠리가 있었고 작년에는 뭐 조방원 랠리가 있었고 막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그만 재료를 가지고도 이제 더 이상 실적이 빠질 것 같지 않으니까 뭐 유통주도 오르고요. 뭐 그다음에 뭐 철강 일부도 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언제라도 돌 수 있다. 자동차도 관세 영향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다가 CES에서 아틀라스 발표 이후에 야 이제 로봇주로 봐야 돼 하면서 또 자동차로도 순환매가 돌고 이런 상황은 항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는 좀 이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좀 다른 의미에서 이건 좀 길게 폭발적으로 갈 수 있는 사이클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실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해가 되고 여타 뭐 조선이나 뭐 방산이나 원전 할 것 없이 다 경쟁력 있는 업종 네. 인정하면서도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속도나 네.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그는 유동성 장세라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번 유동성 장세, 과거 유동성 장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고 이 와중에 우리가 조금 그럼 기대할 만한 부분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요. 이번 유동성 사이클의 특징은 저는 네. 이제 전 개인적으로는 유동성 장세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철저하게 펀더멘탈 장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십니까? 네. 유동성은 펀더멘탈이 좋아지니 후행적으로 뒤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어허. 때마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한국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유동성이 좀 배가 된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 펀더멘탈 장세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증시 역사상 한국 증시가 개장한 이래 사실 뭐 한국 기업이 태생한 이래죠. 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300조 원을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작년도 지금 뭐 물론 이제 작년 4분기 실적들이 이제 거의 좀 막 마무리 단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집계해 보면 대략 290조 원대로 마감을 할 것 같아요. 2025년 기준으로. 예. 그런데 올해 예. 예상되고 있는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이 1월 달에 430조 원 정도로 집계가 됐다가 2월 들어서 이게 560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한국에서 300조 원을 한 번도 넘겨본 적이 없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한 번에 300조를 넘고 400조를 넘어서 500조 원대를 기록할 거다. 퀀텀 점프죠. 저희가 얘기하는. 예. 기업이익의 코스피 기업이익의 완전한 레벨업이 이루어지는 첫 해가 올해다. 그런데 그걸 이끌고 있는 게 반도체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코스피가 5천이 넘었으니까 드디어 리레이팅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리레이팅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온리 이익 증가분만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펀더멘탈이 강력하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제 이건 경기 민감 산업이고 사이클을 갖는 시클리컬 업종이야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완전히 부인하진 않습니다만 네. 과거와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철저하게 범용 메모리, 범용 뭐 DRAM, 낸드 이런 쪽에 국한이 돼 있었다 그러면 현재는 HBM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뭐 낸드도 이제 뭐 HBM처럼 주문형 고객 주문형 맞춤형 제품을 양산하게 된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소품종 뭐 대량 생산, 근데 현재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가깝습니다. 고객별로 요구하는 사양과 스펙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한다.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이클 산업의 성격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과거 반도체 사이클의 진폭이 뭐 10이었다 그러면 앞으로 펼쳐질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의 진폭은 5 이하로 줄어든다. 사이클의 진폭이 상당히 완만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가시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예전에 뭐 한 해에 20조를 벌었다가 다음에 막 15조 적자를 내고 퐁당퐁당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이 가시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AI 산업에서 이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 간의 그런 경쟁이 격화될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반도체는 필수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운이 좋은 게 예.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반도체 기업이 꽤 많았어요. 예. 대만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더 있었죠. 근데 다 파산을 했고 지금 남아있는 유의미한 반도체 기업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 네. 물론 중국 업체는 논외로 하고요. 예. 이 3개의 업체가 독과점 형태로 갖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좋은 산업이 나온 거죠. 처음에 PC가 나오면서 메모리 수요가 폭발을 했고 그다음에 모바일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D램으로 또 한 번 폭발을 했고요. 그다음 서버.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신규 애플리케이션이 없어졌는데 했는데 AI가 나온 거죠. 거기서 HBM이 착장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사이클을 만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젠슨왕과 최태원 회장의 저 만남이 어제 있었던 일인가요? 어제가 아니고 최근에? 네, 어제 그제 같은데요. 어제 그제죠. 예. 예. 이거 에이펙 때 화면. 아, 에이펙인가요? 이거는 에이펙 때. 그럼 예전인데요. 예. 아, 이거는 에이펙 때.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나올 사진이 어제. 어제 예. 요 사진. 아, 예. 미국의 호프집에서. 예. 아, 네. 아, 치킨을 좋아하시는. 저기는 미국 분위기 나네 사진 보니까 우리 강남의 깐부 거기하고는 약간 느낌이 예. 다른데. 아니 그러면 이것도 SK 하이닉스 지금 뭐 많이 왔습니다만 이것도 몰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왜냐하면은 네. 작년 10월 30일이거든요. 그때 소위 말하는 그 깐부회도 네. 젠슨왕하고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때 저는 뭐 젠슨왕이 26만 개 준다고 그거 GPU 네. 준다고 했을 때 그냥 카드 팔아먹으러 왔구나 했다가 지금 보니 그게 사인이었는데 그때 현대차 샀으면은 26만 5천 원이었는데 10월 30일 날 네. 종가가 얘가 59만 원 가서 지금 50만 9천 원 어제 종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그러면 최태원 회장을 만났다 어제 또 치킨 회동을 했다. 이건 뭐 하이닉스 얼마 갈지 모르겠네요 진짜. 증권사에서 말하는 그 목표 가격 그냥 갈 때까지 논스톱으로 고 외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진짜 전혀 근거 없고 비논리적이지만 그냥 감으로 드리는 말씀. 네. 이게 갈 수 있겠죠. 갈 수 네. 있겠죠. 갈 수 있겠죠. 근데 뭐 몰빵 이런 그런 말은 저는 좀 쓰기는 조심스러워지고요. 저희는 어차피 이제 그 철저하게 이제 숫자에 네. 의해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현재 한 600조 원 정도 됩니다. 하이닉스 네. 작년에 마감된 게 한 44조 5조 원 정도 영업이익 마감을 했죠. 네. 이것도 역대 최대치인데 예. 올해 지금 증권가에서 전망하고 있는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뭐 한 150조 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와우. 거의 한 4배 가까이 되죠. 예. 영업이익을 150조 원 버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600조 원이다. 말도 안 되네요. 그러면 예. 너무 싼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예, 네. 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그러면 이 정도면은 벌써 한 200만 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장은 항상 뒤늦게 반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 올해 잘해서 150조를 벌 수도 있는데 예. 반도체는 사이클을 갖고 있잖아.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거나 갑자기 젠슨왕이 구매를 줄이거나 해서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서 내년에 갑자기 이익이 다시 뭐 50조, 30조 되면 어떡할 건데? 라는 우려감은 계속 있는 거죠. 네네네. 이런 걸 언제 판단할 수 있느냐?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내년도 이익이 좀 개측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주요 그 전망 기관들에서 예측하고 있기로는 현재의 반도체 사이클이 꺾일 거는 적어도 2027년까지는 수요 공급이 타이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현재 스탠스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하반기 가서 한 번 더 모니터링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최근에 뭐 메모리 쇼티지 이것 때문에도 막 주가가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당분간은? 예, 현재 수준에서 이게 증설을 예. 범용 메모리를 대규모로 증설을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감지된 바는 없고요. 예. 만약에 지금 대규모 증설 결정을 한다고 해도 이게 실제 생산 물량으로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반도체 업체 그 많았던 반도체 업체가 3개로 줄어든 이유, 나머지가 파산한 이유는 사실상 공급 조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도 있죠. 수요 공급을 철저하게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시황이 굉장히 좋을 때 이렇게 좋을 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네. 증설을 해서 우리는 더 팔아서 더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약간 자멸의 길로 간 거고 예. 거기에서 이제 버티고 살아남은 게 지금 3개 업체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남아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그렇게 역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현대자산운용의 주식운용 본부장으로 지금 계신데 그러면 이제 제가 봐서는 궁금한 거는 네. 실제 고객 돈의 유입 속도나 그 자금의 성격이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 참 아마 평생에 이런 장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 본부장님 은퇴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작년 금년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장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장에서 또 이렇게 또 나름의 고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지수를 갖다가 이겨내지 못하면 또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지수를 따라가는 게 아마 대부분의 그 현재 현업에서 운용하고 있는 그 운용력들, 네. 매니저들의 고충일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런 사이클은 뭐 저도 한 20여 년 정도 있었는데 이 현업에서 이 정도의 강력한 사이클은 저도 처음 겪어보는 바입니다. 예. 하지만 제가 겪어보지 못했던 사이클들이 몇 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 찾아보니까 예. 이제 1980년대 후반에 3조 호황, 네, 85년부터 89년 정도까지였죠. 3조 호황이라 그래서 뭐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예. 예, 뭐 그런 것들인데 그때 코스피 지수가 한 4년 동안 거의 한 8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오호. 물론 그때 코스피 지수는 1000이 안 됐었죠. 네. 150, 160에서 예, 이제 예. 네, 그 정도 오른 부분인데 그때는 뭐 GDP 성장률이 10%를 넘고 뭐 아시안 게임도 있고 올림픽 또 88 올림픽도 예. 유치를 했었고 여러 가지 경기가 초호황이었기 때문이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제가 뭐 겪어보진 못했지만 그런 사이클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좀 볼만한 게 이 IT 버블이 있었죠. 그랬죠. IMF 끝나고 나서 IT 관련한 주식들 뭐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 새로운 예, 그런 것들이 올라갔을 텐데 그때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IT 버블의 본질 중에 하나는 인터넷의 개화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넷스케이프 모멘텀이라는 용어도 나왔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어떤 생태계를 변화하고 세상을 바꾼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관련 주식들이 각광을 받았었는데 현재는 AI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저희가 뭐 잠깐 1년 동안 몇십 프로 올랐다가 그 다음에 빠지고 했던 퐁당퐁당 했던 경험들은 사실 순환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는 경기 민감 산업 중심이잖아요. 예. 수출이 잘 되고 뭐 철강 화학 제품이 수출 잘 돼서 뭐 돈을 많이 벌고 했던 그래서 좀 좋아졌을 때 순환적 사이클이 좋아졌을 때 코스피도 같이 좋아졌다가 이런 산업들의 사이클이 꺾이면 같이 꺾이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중기적으로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AI라는 새로운 헤게모니가 등장을 했고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대응하고 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보지 못했던 기업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다, 창출할 것이다 전망이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좀 두렵기도 하지만 상당히 조금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AI 이제 산업 시작이다 보니까 이게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력 쪽에서 또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뭐 전력 관련주 우리나라에서 뭐 효성중공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테마성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어떤 섹터 움직임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부족 그리고 전력 기기, 네. 인프라, 그다음에 원전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쪽의 전망이 장기 전망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관련한 주식들도 그런 장기 테마에 엮여서 계속 갈 것인가는 좀 별개의 네. 문제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전력 기기나 이런 관련 인프라, 이 전력 관련 인프라 기업들은 이미 사이클이 좋은 상태에 접어들었었어요. 이런 네. AI발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 이전부터 네. 현재 개별 기업별로 봐도 사상 최고치의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테마는 지속될 수 있어도 주식
또 수익률이 계속해서 그 테마를 따라가서 장기적으로 지속될까라는 부분은 좀 별개의 문제로 보고 네네. 그러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건 철저하게 개별 기업별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분기 이익을 추적을 하면서 마진율이 언제라도 하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원가가 올라가면 마진율이 떨어질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증설이 없을 것 같았는데 전력기기 생산 업체들의 물량이 많아졌고 뭐 수주 물량 신규 수주하는 부분이 조금 예상보다 줄어든다. 그러면 주가는 언제라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별로 네. 바텀업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요것도 순서를 좀 바꿔서 동시효과 전에 한번 찬찬히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조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상장 직후에 이렇게 거품보다도 네. 보호에서 풀린 다음에 성장성에 주목하라 이른바 이제 포스트 IPO 전략. 네. 예. 이제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이제 요런 식으로 한번 접근하라는 말씀인데 우리 대부분 개인들은 그렇거든요. IPO 이게 접근하는 방식이 몇 주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최대한 네. 해보고 뭐 경쟁이 치열하면 한 주, 두 주 어떨 때는 못 받기도 하고 그렇죠. 조금 뭐 덜컥 한 10주, 20주 나오면 또 오히려 걱정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거. 당일날 못 가고 바로 빠지는데 네. 통상 그냥 상장 첫날 던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그러고 나서 또 줄줄 흘러내리는 경우도 많았고 보호 예수라는 것도 신경 쓰이고. 근데 요 포스트 IPO 전략 좀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 네. 포스트 IPO 전략은 사실 뭐 교과서적으로 있는 용어이고요. 네. 왜 이 전략이 나왔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수요 예측이나 IPO에 참여해서 청약을 받아서 얻을 수 있는 효용 자체가 네. 노력 대비 너무 적다. 노력 대비. 노력 대비 너무 적다. 물론 지금처럼 분위기 좋을 때는 IPO 종목들이 대부분 공모가를 훌쩍 상회하는 동시 시초가로 시작을 네. 해서 충분히 수익을 많이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는 편인데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 한 주 받아서 뭐 400% 나와서 한 30만 원 벌었네. 그러면 오늘 회식비로 쓸 수 있겠다. 예. 이런 거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거 상황과 좀 비유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맛집을 찾아다녔는데 줄을 길게 서 있어서 뭐 1시간, 2시간을 웨이팅을 해서 들어갔다. 예. 이런 집은 안 갑니다. 오. 아니 2시간 기다려서 뭐 얼마나 산의 진미를 먹으려고 2시간을 줄을 서서 추운데 줄을 서서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붐비는 시간 말고 예. 뭐 브레이크 타임 살짝 지나거나 이제 어느 순간 이게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예. 예. 그럼 그때 이제 무혈 입성할 수 있는 무혈 거죠. 입성. 물론 시간은 제가 좋아하는 시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예. 야 그래도 이렇게라도 내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어디야? 빠른 시간 안에. 그게 포스트 IPO 전략입니다. 남들이 수요가 다 몰려서 지금 서로 받겠다고 청약 받겠다고 막 들어가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지지고 볶고하는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관심이 좀 사그라들었을 때 그러면 이제 주가도 사실은 오버슈팅 되거나 언더슈팅 됐던 부분이 이렇게 사그라드는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어느 정도 가치를 찾아가거든요. 예. 그럴 때 들어간다. 그럴 때 가 포스트 IPO 전략의 핵심이죠. 대충 그림이 그려지네요. 보통 보면 그날 이제 상장 당일날 따블이냐 따따블이냐 뭐 이걸로 네. 얘기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은 뭐 열에 8, 9번 다 흘러내려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을 갖다가 바닥을 기다가 어느 순간부터 또 튀는데 네. 대충 이제 본부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지지고 뽑고 할 때 들어갈 게 아니고 네. 이럴 때 뭐 브레이크 타임 전후 한가할 때 들어가는데 네. 이게 좀 잘못하면 오래 기다릴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뭐 주변에서는 뭐 갖고 뭐 잘 잡아가지고 30% 났네, 더블 났네 이러면은 그것도 견디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리거나 뭐 짧게 오래 안 기다리거나 하는 그 종목 픽은 어쨌든 투자자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뭐 그런 거 자체를 즐기시는 분도 있어요. 지지고 볶고하는 거에 참여해서 그 도파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기야 줄 서서 막 그거 하는 와중에 네. 내가 창가 자리 잡았다고 좋아하고 네. 뭐 사소한 거 많아요. 두 쫑코 하나에 뭐 8,000원 하는데 예. 이거 하나 뭐 듣겠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 뭐 할인이 확 돼서 나오잖아요. 이게 풀리잖아요. 그럴 때 저는 먹습니다. 불닭볶음면도 저 마트에 막 돈 났을 때는 안 갔어요. 안 먹었어요, 일부러. 불닭도. 근데 어느 순간
이 매대에 쌓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먹었죠, 제가. 그래요. 그 뭐 줄 서서 웨이팅하고 이럴 때는 보면은 가봐야 네. 주인이나 그 종업원들한테 네. 손님 대접도 맞습니다. 못 받아요. 네. 틱틱거리고 네, 빨리 먹고 가라고 그러죠. 빨리 먹고 가라고. 심지어 뭐 곰탕집 국물도 미지근해가지고 씨. 어제 소금빵 줄 서서 샀는데 아니 그런 걸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줄 서는 아니, 거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 있어요. 그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 궁금했어요. 아, 네. 뭐길래 저렇게 줄을 뭐길래? 쓸까? 그런 심리도 아마 반영될 거예요. 맞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좀 확인해 볼게요. 오늘 0.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5,379, 코스닥도 0.5% 오름세 예상되고요. 1,120으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7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86만 원이고요. 현대차도 0.2% 오름세 예상됩니다. 예상가 51만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LG에너지솔루션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9%가량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72만 9천 원. SK스퀘어가 5% 상승 예상되고요. 기아도 1.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6만 5천 원. KB금융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호가에서는 9만 4,600원으로 0.9%, 0.6%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0.5% 상승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15만 3,300원,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또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38만 6천 원, 20만 2,500원이고 레인보로보틱스도 오름세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67만 5천 원이고요. 삼천당제약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 에이벨바이오 오늘 2%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2,300원, 코오롱티슈진 예상 체결가 9만 4,400원. 리노공업이 오늘 9만 5천 원 선. 그리고 HLB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8분 남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이 오늘 또 시장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최근에 또 금융주들도 흐름이 네. 좋잖아요. 오늘도 지금 호가 분위기는 괜찮아 보이고 증권주 어제 좀 일부 쉬었는데 오늘 또 증권주들도 호가 분위기는 좋습니다. 증권주들도. 예. 예, 그래요. 요새 뭐 증권주가 나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환율도 도와줄 것 같고요. 야, 참 희한하네요. 다카이치 총리의 그 중의원 해산 이후 그 이제 총선 그 승부수가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 이 시장은 딱 한 번만 생각하고 덤비면 잘 안 돼, 그죠? 그러면 돈 푸는 거 아니야? 돈 풀면 애나 약세 아니야? 그렇게 들이댔던 선수들 다 지금 깨갱입니다. 이거. 지금 예, 157, 158에 있다가 이거 160 넘어가나 했던 게 지금 153도 깨질 판이니까 달러 인덱스도 조금씩 흘러내리는데 우리 지금 이제 거의 뭐 40원대 1440원 이제 깨느냐 하는 정도로까지 왔으니까 이래저래 뭐 반도체 계속 들고 계셨던 분들은 뭐 너무나 해피한 시간이 되겠고 이 반도체 중심 랠리에서 소외되는 종목을 아직까지도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도 좀 이렇게 속쓰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희망을 가지면서 뭔가 희망 고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길목 지키기라고 생각할 수도 길목 있죠. 지키기라 생각하고 네. 뭐 그래 저러다 언젠간 이제 한번 돌면은 네, 언젠가는 분노의 내세서가 랠리, 예. 오겠다. 한풀이 랠리. 예. 그럴 수 있거든요. 말씀 나온 김에 아니 저기 엔터나 무슨 바이오 여러 개 그동안에 조금 나름 뭐 소외받아 왔다 싶은 섹터들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인 질문이 오든 뭐 이런 자리에서든 여쭈면 어떻게 대응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갈아타세요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나는 이 엔터 회사가 너무 좋게 봐서 네. 난 장기 투자할 생각이 있다. 그러시면 뭐 빠질 때마다 계속 뭐 물타기 이른바 그런 걸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당장 나는 내 옆에 주변에서 수익률 잘 난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라고 하시면 갈아타셔야죠. 아, 투자도 성향에 따라 그렇죠. 달라질 수밖에 네. 없죠. 예. 그래서 뭐 성장주를 좋아하는 뭐 투자자도 있고요. 가치주를 좋아하는 투자자도 있고 배당주를 좋아하는 투자자가 있듯이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엔터주나
이런 부분들 나는 한알령수에도 뭐 보고 엔터 K-팝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난 이쪽에서 승부를 보고 싶어라고 하시면 사실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 지금도 잘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사이클상으로 뭐 올해 뭐 대비해서 한 이익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섹터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인데 상대적인 관점에서 뭐 나는 지금 당장이 중요해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갈아타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국내 엔트주라 해봐야 뭐 열 손가락이 안 꼽히는 그건데 차라리 이쪽은요, 이 바이오 쪽은 많이들 고민하시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본부장님 저 현대자산 운용에도 포트에 바이오주가 좀 담겨 있습니까? 네, 물론 있고요. 네. 네. 바이오 산업은 앞으로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생각할 때 빼놓고 갈 수 있는 산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한국의 장기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 반드시 중요한 산업이 뭐 반도체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도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바이오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산업 내의 기업들을 웬만하면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밸류체인상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예. 산업 하나 자체로 묶기가 어려운 게 다 각각의 개별 기업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말로 바이오 산업으로 예. 포장되어 있지만 예. 움직이는 논리도 다르고 가격이 반영되는 그런 어떤 로직도 다르고, 네. 그리고 갖고 있는 기술도 다르고, 맞아요. 네, 추구하는 바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을 뭉뚱그려서 하기에는 보고 이걸 개별적으로 개인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현업에 있는 운용사 매니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기반 기술이나 어떤 뭐 이런 이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바이오 산업은 사실상 간접 투자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거다. ETF로요? ETF가 됐든 아니면 바이오 펀드가 됐든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쪽을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래도 나름 바이오에 일가견이 있는 그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포트를 짜고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이오 말씀 주셨을 때 사실 좀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비만 치료제가 핫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RNA 치료제 나왔었고, 아니면 크게 또 보면은 뭐 바이오 시밀러 아니면 제네렉도 이쪽이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개별 기업이 가지고 맞습니다. 있는 기술이 다르니까 그런 ETF 투자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예. 일반 ETF 말고 액티브 ETF가 좋을 액티브 것 ETF. 같아요. 예, 왜냐하면 패시브 ETF 같은 경우는 그냥 지수 비중대로 박혀진 대로 정기 리밸런싱에 따라서 1년에 2번이나 4번 정도만 포트가 바뀌는데 예.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수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네, 것도 있죠. 트렌드도 예. 따라가고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나왔던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의 악재가 나왔을 때는 예, 수시로 또 대응을 할 수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바이오는 액티브 투자가 좀 유효한 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바이오 액티브 ETF 운영하시는 운용력하고 정민행하고 언제 한번 연결해 주십시오. 여기 뭐 네. 바이오 쪽은 어지간한 애널리스트 저리 가랍니다. 아, 공부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네. 예. 알겠습니다. 숫자부터 해가지고 다 꿰고 있어요. 그거는 예. 이게 돈하고 연결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울라 그랬다. 또 울라 그래. 불나고 하는 저 현대차 그룹도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이거 이제 피지컬 AI 아틀라스 이후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종목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가가 어느덧 50만 원 선까지 오다 보니까 이게 싸다 아니면은 이제 시작이다 뭐 조금 비싸다 이런 의견들 많잖아요. 네. 일단 현대차 그룹이 아틀라스 덕분에 예. 뭐 제가 판단하기로는 나름 리레이팅이 됐습니다. 밸류업이 됐어요. 예. 글쎄. 네, 이제 왜냐면- 자동차 회사에서 뭔가 좀 달라졌어요. 네. 네. 예전에 아무리 이익을 잘 내도 PER 4배, 5배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지금 거의 도요타처럼 이제 거의 10배 수준까지 예. 왔거든요. 그 거의 2배 정도의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가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피지컬 AI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것의 핵심은 결국 저희가 뭐 자율주행차나 저 로봇을 통해서 야 저게 들어오면 우리가 얼마나 편해질까? 우리가 그 집안에서 가정일 빨래도 개주고
청소도 대신 해주고 자율주행차는 야 내가 출퇴근할 때 운전 안 해도 되고 굳이 기사님 없어도 그냥 알아서 운전해주고 얼마나 편할까? 이게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결국에 모든 것의 본질의 핵심은 생산성 향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생산성 향상 얘기는 개장하고 좀 들어볼게요. 네. 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보자 개장합니다. 네, 2월 10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나온 고용 지표 여러 가지 해석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은 조금 더 늦춰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주는 모습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섹터의 온기가 조금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호가에서는 일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상승이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좀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5,425. 와, 단숨에 70포인트 이상 올라가네요. 코스닥도 0.6% 상승, 1,122.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 올라갑니다. 17만 1,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2% 상승합니다. 88만 2천 원, 그리고 현대차는 0.5% 떨어집니다. 50만 4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6% 상승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4% 상승하면서 39만 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합니다. 지금 172만 4천 원이고요. SK스퀘어가 4.5% 올라가네요. 55만 6천 원. 기아가 강보합권으로 16만 2천 원. KB금융 지금 16만 3,900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2% 떨어집니다. 9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좀 올라갑니다. 지금 15만 3천 원이고 알테오제는 1% 떨어집니다. 38만 1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20만 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3% 상승으로 67만 3천 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은 50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가 0.9% 떨어집니다. 18만 5,300원이고 코오롱 티슈즈는 4% 상승합니다. 9만 7,400원, 리노공업 1% 상승하네요. HLB는 보합이고 리가캠바이오가 17만 7,600원으로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역시나 이제 반도체 쪽, HBM 이쪽부터 좀 볼게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지금 13% 급등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6% 올라갑니다. 20만 2,500원. 유니테스트도 상승 중이고요. 이스페타시스도 1.4% 올라갑니다. PSK홀딩스 2.6% 오름세고요. 지금 미래반도체도 상승 중이고 DI도 올라갑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쪽이 다 좋아요. 지금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쪽도 좋습니다. 엑시콘이 6% 올라가고요. 오킨스전자, 퀄리타스 반도체, 네오셈, 코리아 서키트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서 지금 반도체 대장주 두 종목도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온디바이스 AI 쪽도 좋습니다. 칩셋 미디어가 6% 상승 중이고요. 텔레칩스도 15,970원, 3% 이상 올라갑니다. 제주 반도체, 가온칩스 다 올라가네요. 온디바이스 AI도 흐름 좋고 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13% 급등하네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동금속이 15% 급등하고 있고요. 대동기어 7% 올라갑니다. 27,200원이고 현대 에버다임도 9,420원, 데모도 9,540원. HD 건설기계 지금 2.4% 올라가고요. SY 스틸텍도 지금 3.8% 상승세입니다. 현대코퍼레이션 그리고 다 올라가네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통신주도 좋습니다. LGU 플러스, SK텔레콤, KT도 각각 2%, 1%대 상승세입니다. 수급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964억 원 매수 우이고요. 외국인은 751억 원 순매도, 기관도 25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892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33억 원, 13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는 96까지 내온 상황에서 오늘 달러 원 환율 1원 50전 하락한 1,448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5,400선까지 올라갔네요. 네, 그렇죠. 네. 차트쟁이 눈에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이거 꺾일 때 그냥 안 꺾이고 지금 언제죠? 그때 이게 2월 4일 날 찍었던 고점 5376.92 이것보다 또 올라가야죠. 이것도 올라가고 고점 경신하고 그 와중에 글쎄요. 워낙에 지금 뭐 다 필요 없어 하면서 들어오는 돈들이 많아가지고 이 기술적 분석이 통할 수 있는 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난번 고점 경신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현재 적극적으로 매수 보이지는 않고 근데 이것도 하루하루 다르니까 맞아요. 예. 앞서 본부장님 그 얘기하셨잖아요. 생산성 예. 네.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그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네, 생산성 네.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뭐 물론 이건 비단 피지컬 AI뿐만 아니라 네. 그냥 일반 AI 저희가 네. 알고 있는 그것도 생산성 향상에 굉장히 이 중요한 툴로 보여지고요. 다행인 것이 저희가 뭐 경쟁력 있는 LLM이나 네. 아니면 어떤 뭐 클로드 같은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업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하지만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통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보여줬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어차피 자동차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에서 EV로 넘어왔었고 EV도 캐즘에 빠졌고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있을까 했을 때 네. 나온 게 휴머노이드였고 현대차가 그 가능성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을 제외하면 이런 피지컬 AI 산업에 동참해서 경쟁력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 게다가 이제 실제 상용화나 대량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단계까지 오게 되면 이건 비단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그런 대량 양산된 제품을 좀 설치할 수 있는 여러 한국 제조 기업들 특히 뭐 제조 기업들이 많은 게 한국의 산업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나머지 기업들에게도 굉장한 생산성 비약을 가져올 수 있겠다. 범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다만 양날의 검으로 그렇게 됐을 때 흔히 얘기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같은 뭐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는 이제 감원 공포와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나올 수는 있겠으나 국가적으로 보면 그리고 기업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판단이 되세요? 사실 뭐 아직 뭐 멀티플 밸류에이션 10배 정도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지나치게 비싸다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그렇게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네. 여기 이제 이런 부담들이 단기간에 급등한 부담이 좀 해소가 되려면 관세 영향을 좀 딛고 그래도 일반 차 수출이나 뭐 내수 쪽에서 조금 숫자들이 좀 올라오면서 적정 마진 정도는 좀 내주는 게 올해 한 해 좀 이어진다 그러면 사실 뭐 10배가 전혀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아니 지금 아틀라스가 걷는 모습이 화면마다 조금씩 다르네. 방금은 뭐 엉거주춤하게 조심스러웠고 어제 또 네. 아틀라스 보여줬을 때는 네. 그왜 무슨 약간 패션 모델처럼 네, 이렇게 모델 워킹 같아요. 뭐 건들건들거리면서 네. 다리 네. 모아가면서 맞아. 제가 언제 저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재활용도 버려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는 그냥 바로 사버리는데 리스가 될까 힘들어요 그거 이제 점점. 그렇죠. 구독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본부장님도 겪어보지 못했던 80년대의 그 삼저 호황 또 그리고 어떤 뭐 닷컴 버블 전에 그또 랠리 뭐 등등이 있었습니다만 이거 다 결과적으로는 그러고 나서 삼저 호황 이후에도 1000포인트 찍고 반토막 더 났고 400대까지 내려갔고 닷컴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 이게 이제 결국은 한번 큰 장이 오고 나면은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인 것은 변함없고 예. 그런데 이번 랠리도 보면은 아직은 좀 이르겠다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도 결국은 조정이 오긴 올 거예요. 언젠가는 가서 오겠죠. 언젠가는 네. 올 거예요. 예. 그때 가서 이제 변동성이 커질 텐데 이거 변동성 커졌을 때 우리 뭐 기관이야 좀 심한 소리입니다만 내 돈도 아니고 고객 돈이니까 네. 정해진 손절 규정대로 딱딱딱 칼같이
그냥 업무하면 돼요. 네. 근데 이 개인들이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고 막 위로 치솟기만 하던 장이 이제 훅훅 꺾이고 한 이틀 빠졌으면 오늘은 반등해지면서 또 들어가 또 빠지고 이런 장을 마주치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무슨 뭐 멘탈 관리법, 계좌 관리법 뭐 있을까요? 멘탈을 관리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는 빨리 매도하셔야죠. 네. 아, 멘탈 네. 관리하지 말고. 멘탈 관리는 이게 뭐 예. 아니 보통 그렇게 되면은 자꾸 찾아다니게 돼요. 네.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오른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 영상을 자꾸 찾아간다니까요. 네. 그래서 약간 막 희망 고문하면서 막 위로를 받고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애국자십니다. 역시 현명하십니다. 막 댓글 달고. 네. 그게 가스라이팅 나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멘탈 관리할 게 아니다. 네, 멘탈을 관리하시면 안 되고 계좌를 관리하셔야죠. 네. 그렇죠. 그래요? 아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네, 어렵죠. 네.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어려워요. 아니 뭐가 어려우세요? 그 얼마 정도 빠지면 바로 손절해라. 뭐 업무 매뉴얼대로 가시면 되지. 아, 그게 이제 네. 뭐 기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예. 뭐 차라리 제 돈이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고객 돈이니까 예. 고객 돈은 이게 성관 의무상 더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네, 저희의 레퓨테이션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그럼 이 변곡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네, 조금 기민한 분들은 예민하신 분들은 감지가 되실 거예요. 뭐 미국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아니면 네. 뭐 수급의 분위기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이익이 어떻게 된다 뭐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진짜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560조 원, 내년도에 뭐 한 10% 증가해서 뭐 한 600조 원 초반 뭐 이렇게 가는 흐름에서 예. 어느 순간 이익이 더 이상 이익 전망치가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거나 내년엔 좀 빠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이익 증가 전망치는 여전히 유효한데 과하게 오버슈팅을 한 느낌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코스피 뭐 영업이익을 1년에 560조 원 벌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갑자기 6,500조, 7,000조 가까이 간다. 예.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오버슈팅일 수도 있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정도의 느낌. 그래서 이 장기적인 가치 상승이 꺾이거나 이게 기업 이익이죠. 아니면 가격 반영 속도가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거나 지수가 너무 오버슈팅하거나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아마 이거는 계속 보시면서 좀 계측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우리 시장에서도 진짜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게 저희 어제 좀 식품주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오늘은 또 올라가요. 올라요? 이쪽이. 왜냐면은 그동안 또 소외됐던 측면도 네, 있었잖아요. 네. 오늘 보니까 뭐 삼양식품, 빙그레, 뭐 롯데 웰푸드, 뭐 농심 다 올라가요. 네. 이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게 수익률이 쉽지 않은 장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할 것인가 매매를 할 것인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할 것이면 한 기업의 최소 2, 3년 정도의 그림, 흐름을 보고 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예. 가시거나 아니면 나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너무 좋아해 해서 하시면 많이 빠진 거 들어가서 한 10%, 15% 오르면 하고 근데 요거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지만 이런 걸 또 즐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10만 원 넘어서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삼성전자가 이걸 갖다가 그 매매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 못 누리셨더라고요. 네. 터지진 않죠. 벌긴 버는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매매를 많이 해야 되는 국면이 있고요. 매매를 많이 하면 안 되는 국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요? 어떤? 지금은 매매를 많이 하는 게 그렇게 이득인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매매를 많이 하는 국면이 유효한 국면은 지수가 박스권에 있을 때예요. 맞아요. 네. 퐁당 오르고 순환매 돌고 하는 그런 장세에 있을 때는 그런 매매들 단기적인 매매가 상당히 유효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수나 어떤 한 기업의 추세가 우상향하는 그런 어떤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이 정도 올라서 이제 팔고 조정받으면 다시 들어가야지 했는데 조정을 안 받아요. 그럼 판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다시 삽니다. 네. 이제 15% 먹었으니까 또 팔아야지. 근데 또 올라가요. 이러면 매매를 많이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차라리 복리를 누리면서 처음에 들어가서 바이앤홀드 하신 분들이 복리 효과로 인해서 누적 수익률은 훨씬 높으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자산 운용을 통한 간접 투자도 내가 직접 하면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는 차원이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코스피 또 최고치입니다. 5,400마저 돌파해냅니다. 현재 1.1% 오름세로 5,41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오름세입니다. 0.2% 강세로 1,117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가 지속됐었는데요. 오늘은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 607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도 672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상승은 개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858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합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이쪽에서는 외국인 1,313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17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710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현재 양방향 미디어와 서비스 쪽,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단, 그리고 증권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전자제품과 화장품,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HBM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간밤 마이크론이 10%대 급등을 했죠. 엔비디아의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차세대 공급망에서 제외됐다는 루머를 정면 반박했는데 경쟁사인 국내 반도체 투톱에 부담이 되기보다 오히려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고대용부 메모리 HBM 관련주 내에서는 레이저셀이 8.5% 강세, 거래가 3,940원이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7.6% 뛰면서 18,6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DI도 3.3% 오름세입니다. 35,850원. 한미 반도체가 8.4% 강세로 현재 거래가 20만 6,500원이고요. 한화 비전까지 4%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6만 1,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시한을 오는 6월로 제시했다고 밝혔는데 종전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건 관련주 내에서는 대동금속 5.6% 강세고요. SG도 6.3%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E&M은 5.8% 오름세, 대동기어가 5.7% 강세로 거래가 26,700원이고요. 대양전기공업도 5% 가까운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3만 50원으로 집계됩니다. 증권주가 오늘도 강합니다. 배당 기대감과 호실적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이 증권사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순이익 2조 원을 넘기자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11.7% 상승하며 거래가 25만 4천 원이고요. 상상인 증권이 3%대 오름세, 구국증권도 3.16% 강세로 거래가는 7만 5,200원입니다. 또 신영증권이 3% 가까이 상승합니다. 19만 100원, 미래에셋증권이 2.7% 강세로 거래가 5만 2,7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대표주 보시죠. 카카오 호실적 속에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 조금씩 줄여내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카카오톡 등 플랫폼 수익 확대와 비용 구조 개선 효과로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창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8조 991억 원, 영업이익은 7,3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 48%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카카오 지금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냅니다. 1.4% 오름세, 거래가 5만 9,700원이고요. 네이버는 지금 보합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코스피가 5,400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AI 확산의 최대 수혜자로 K전력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슈퍼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실적이나 수주 흐름 어떤가요? 네, AI 확산이 쏘아올린 공이 전력망 확산까지 이어지면서 업황 호조와 함께 수십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가 도래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증설은 연상력이 커질수록 전력 소비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증가하는 폭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글로벌 전력망 시장은 지멘스나 슈나이더 등 소수 유럽 강호들이 수십 년간 철옹성을 구축해 오고 있다가 최근에 국내 업체들에겐 넘기 힘든 산처럼 보였지만 현재는 해외 빅테크와 송전망, 운영사 주문이 급증하면서 국내 전력기기 3사인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의 북미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거듭났습니다. 국내 전력기기 3사의 지난해 북미 매출과 수주 실적도 일제히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국내 초고압 변압기 점유율 1위인 HD 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4분기 북미 시장에서만 약 5,548억 원의 매출,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대규모 계약에 힘입어서 지난해 말 수주 잔고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를 했고 1년 전보다 45%나 급증한 규모로 29년까지는 솔드아웃 상태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효성중공업 역시 작년 4분기 중공업 부분 영업이익률은 20.2%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마의 20% 벽을 깼고 올해는 영업이익 1조 원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업체들의 전력 설비 시장에서 공급자 우선 지위가 확정적이면서 그로 인해서 추가 상승과 우상향에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전력 설비 관련주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력 3사 이외에 일진전기와 대한전선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일진전기는 초고압 케이블과 초고압 중전기기를 모두 제조하는 세계 유일 기업으로 변압기 영업이익률이 23.9%로 업계 최상위 수준이고 수주 잔고가 2년에서 3년 실적을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로 미주 비중이 70% 이상이라서 북미 지역 실적 상향과 캐파 증설로 인해서 장기 성장 스토리도 강화된 상태라서 올해도 실적 상향 지속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최근 사상 최고가 돌파 후에 지난 박스권 상단의 지지력을 테스트하면서 추가 상승 기회를 엿보고 있고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68,500원에 가능하고 1차 목표가는 8만 원, 2차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6만 3천 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한전선인데요. 초고압 케이블 등의 전력 성과 그리고 소재, 콩신 케이블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업황 대호황의 HVDC와 해적 케이블 등의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가 성장을 견인하면서 작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나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9%나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수주 잔고도 3조 6,633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성장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올해 1월 말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한 뒤에 32,000원에서 29,000원대 지지력을 테스트 중으로 추가 거래량 유입 시에는 재차 사상 최고가가 돌파가 다시 유력하고요.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29,500원, 손절가는 28,000원, 1차 목표가는 36,000원, 2차 목표가는 42,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AI가 산업은 물론이고 경제와 투자 지형까지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시장 또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재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제가 기계공학부
교수님으로 소개를 했습니다만 과가 서비스 융합 디자인 학과. 네. 대학원에서는 네. 그 서비스 디자인이 요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비자의 경험을 디자인하는. 그래서 여러 뭐 의대도 있고요. 네. 또 경영, 심리, 뭐 게임학과 다 모아서 예. 여러 가지 그 IT 기반의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또 AI도 요새는 많이 활용하고 있죠. 아하, 네. 예, 그러시겠네. 지금 뭐 이제 이런 말 어제 첨단이 오늘은 구식이다. 네. 뭐 이런 정도로 AI가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네. 사실 뭐 저만 하더라도 아직은 뭐 요즘 같으면 젊은 나이 축에 듭니다만 그래도 환갑 넘고 나니까 이거 AI 이거 따라가기 좀 힘드네요. 근데 이거 이 변화의 속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혁명의 속도가 자본의 축적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닷컴 버블 때 쌓였던 자본이 결국 스마트폰, 인터넷 문명을 전환시키는 혁명의 에너지가 네. 됐잖아요. 그때보다 엄청난 자본이 지금 AI에 모여 있습니다. 예. 제가 2024년 6월 달에 AI 10대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합계를 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때가 2경 3천조였거든요. 근데 그게 1위부터 20위 사이에 10개 기업에만 그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예. 내봤더니 4경 원을 넘어갔습니다. 오, 예. 이 어마어마한 자본이 왜 이 AI 기업들을 선택했느냐?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니까 주식을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편적 인류가 AI에 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피 같은 자기 돈을 투자를 한 거죠. 그럼 이게 혁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에너지가 됩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도 네. 먼저 자본 축적이 일어났었거든요. 자본 축적이. 네, 그래서 이게 한번 돌기 시작하면 언젠가 버블은 꺼질 거예요. 어떤 기업은 망하고 어떤 기업은 흥하고 닷컴 버블 네. 꺼질 때처럼. 네. 근데 혁명은 결코 멈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모인 만큼 앞으로 피지컬 AI다. 예. 또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업이 바뀌는 현상 이런 게 더욱 더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미국의 그 주요 빅테크 기업들 좀 투자 규모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 뭐 보시면 미국의 이제 빅4의 AI 투자액이 네. GDP의 2%를 넘는다. 어. 그리고 또 뭐 아폴로 프로젝트 10배의 돈이 네네. 지금 이제 투자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교수님 빅4라 하시면 이제 뭐 빅테크들 지금 보시면 구글 있고요. 구글. 네, 엔비디아 있고요. 엔비디아. 또 아마존도 있고요. 어허. 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네, 챗 GPT를 같이 예, 이제 예. 지원하고 있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쏟아붓는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LLM이라 그러죠. 이 네. 생성형 AI를 하려면요. 뭘 하나 개발해서 한 번 테스트하는데 기본 비용이 80억이에요. 80억 달러. 아니요, 80억 원. 억 원. 근데 이걸 수천 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은 아예 뭐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 이걸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테슬라가 우리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사이즈로 만들었어 했는데 20조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구글이 100년 채권 발행해서 막 인기를 끌잖아요. 네.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죠. 여기서 승리하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설립해야 되고 그러면 한 50조는 써야겠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지금 미국의 뭐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거 보면 700조 쓴다 그러죠. 예, 네, 예. 데이터 센터 예. 건립에 이미 막 착공하고 막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야 이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빅테크들이 그래서 끝도 없는 지금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마어마한 투자가 올해도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그래요. 지금 구글, 알파벳, 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다 할 수 있죠. AI를 가지고 뭘 해내는 거고 네. 그 AI를 위해서 이제 칩을 만들어 주는 게 엔비디아 그렇게 이제 빅4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네. 외에도 많겠습니다만 많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자본 투입 경쟁 이후 네. 다 나름대로 순위를 갖다가 이렇게 정해놓고 나름대로 다 같이 이 AI 생태계에서 생존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도태될까요? 살아남는 기업만 남고 이제
여기서 지는 기업은 완전히 도태되겠죠. 그래서 전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입니다. 네. 이거는 서로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싸움이네요. 맞습니다. 그 저커버그가 예. 작년에 인재를 쟁탈하기 위해서 네. 그 알렉산더 왕이라는 친구를 데려오면서 그 회사를 사느라고 19조 원을 썼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죠. 네. 아니 지금 20조 원이나 돈을 들여서 인재를 데려올 때입니까? 예. 그 정도 돈이 진짜 예, 타당하다고 예, 생각합니까? 예.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그래봐야 우리 회사 지분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챗 GPT 엄청 쓰고 있죠. 예.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가 연합군입니다. 예. 또 이제 제미나이, 예. 구글이 또 엄청나죠. 예. 그다음 테슬라의 그록이 또 뜨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메타가 이걸 못 잡으면 우리는 뭐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스레드도 있는데 네. 다음에 AI 플랫폼을 못 잡으면 끝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 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게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기업들이 빅4라 그러면 다 비슷한 환경에 지금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네. 그렇게 서로 사생결단으로 뭐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본 투입 경쟁을 하지 말고 네. 뭐 데이터 이것도 이제 무식해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교수님. 네.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필요하다. 네. 그래 어마무시한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지구에도 만들고 네. 저 머스크 말 맞다나 저 우주에도 만들고 하자. 네, 네. 그걸 구글 너희도 쓰고 우리 아마존도 쓰고 페이스북도 메타도 쓰면 안 됩니까? 뭐 그랬으면 네. 이제 구글 검색 엔진 만들어 놨으니 예. 구글도 쓰고 예. 뭐 페이스북도 쓰고 같이 쓰자 하는 거하고 비슷한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아마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예. 자본주의 속성상 네. 죽을 때까지 달려가다가 이제 하나가 쓰러지는 그거 뭐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예. 30년 전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왜 닷컴 버블 붕괴 때 인터넷 기업 80%가 파산했잖아요. 그래요. 네. 예,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결국 시장이 너희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데 라고 물을 거고 그때 AI 기업 중에 또 많은 기업, 뭐 80%까지는 모르겠지만 경쟁 중인 기업들은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게 너무 명확한 예측이라서 이 기업들이 투자를 게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1차적으로 아무래도 이 직격탄을 맞는 쪽이 소프트웨어예요. 최근에 네, 보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또 뭐 엔스로피 클로드 코워크 나오고 또 알트루이스트의 뭐 헤이즐 AI 네, 나오니까 지금 뭐 관련 뭐 세무 그런 쪽 그 기업들 주가도 지금 줄줄이 하락하고 있고. 맞습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뭐 예상된 일이었죠. 예상. 원래 사람들의 큰 관심은 AGI라 그래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간을 초월하는 초지능적인 존재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랬는데 네. 그건 잘 안 되더라. 그러면서 기업들이 작년 말부터 다급하게 돌아선 게 뭐냐. 일단 돈 버는 것부터 만들자. 네. 그래서 버티컬 AI라 그러죠. 전문 분야별 AI를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클로드 기반으로 한 예. 코워크라는 예. 겁니다. 이 엔트로피라는 회사는 원래 그 오픈 AI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차린 예. 스타트업인데 이미 코딩 분야에선 얘네가 세계 최강이다 그랬어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빨리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파워가 뭔가 봤더니 AI를 시켜서 AI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코딩 잘하는 기업, AI를 코딩 잘하는 기업이 이런 효과를 내는구나. 그러면서 뭐 이제 계약서 검토로부터 시작해서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AI가 등장했더니 그거 관련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쫙 나락으로 가기 시작하는 네. 거죠.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겁니다. 엔지니어링 분야도 나올 거고요. 또 특히 뭐 컨설팅 분야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했던 분야에서 이 버티컬 AI들이 등장하면서 상당 부분 앞으로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이 네. AI 발전 속도도 빠른데 그 속도도 속도지만
이것도 어떤 AI로 인한 해고 우려 네. 이것도 생각보다 좀 빨리 오네요. 굉장히 빨리 오겠죠. 이미 2023년에요. 구글이 3만 명을 해고할 때 뭐라 그랬냐면 AI랑 업무 중복이라서 해고한다 그랬어요. 2023년에요. 네.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 2024년에만 해도 빅테크들이 전부 10,000명 이상씩 해고를 했고요. 예. 그리고 올해도 이제 더 버티컬 AI가 나오면 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직격탄 맞는 게 컨설팅 회사예요. 컨설팅. 예, 컨설팅 회사가요. 매출이 확 늘었어요. 왜냐하면 AI 도입해야 돼. 네. 그럼 기업들이 전부 컨설팅을 의뢰를 했겠죠. 예. 그래서 매출이 대폭 늘었는데 AI를 활용하니까 컨설턴트는 줄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턴트를 다 해고하고 AI로 착 해서 리포트를 해준 거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컨설팅 생겼냐. 회사는 수익성은 더 좋아졌네요. 더 좋아졌죠. 그래서 그게 데이터로 나왔는데 2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 너네가 컨설팅 해준 걸 봤더니 AI가 해준 거랑 거의 다른 게 없어. 그 우리가 직접 AI에 물어볼래?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기업에 AI를 도입하라고 컨설팅을 해줬더니 지네가 잘 쓰게 되면서 컨설팅 회사가 필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매출이 또 확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네. 어떻게 될까요? 컨설턴트를 또 대거 해고해야 돼요. 그렇겠네요. 이런 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그 시장을 낚아채는 기업이 이제 팔란티어 같은 기업입니다. 온톨로지라든가 AI를 제대로 활용해서 기업의 경영이라든가 또 기업의 중요한 결정 사항을 지원하는 시스템 이런 게 진짜 필요하구나를 기업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 생태계의 교란과 생태계의 이제 대체가 엄청난 속도로 또 2026년부터는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행인 점은요. 올해 1월에 그 빅테크들의 고용 규모를 3년 전과 비교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예. 전부 다 늘었어요. 그래요? 네. 특히 황당한 게 이제 아마존 같은 데가 크게 늘었습니다. 네. 아니 물류센터에 로봇 고용하면서 예, 예. 다 해고한다 예, 그랬잖아요. 그런데 AI 부서를 강화하면서 예. AI를 잘 활용하거나 AI로 뭔가 바꿀 수 있는 일을 하는 부서들은 크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시장에서.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제 자기 연봉도 올라가고 고용의 기회도 증가하게 되겠죠. 국가로도 보면 AI 역량의 이 강한 국가일수록 일자리나 일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뭐냐. 너의 미래의 기회를 창출하고 싶다면 네. 지금부터 하루 30분 무조건 AI하고 친하게 지내고 AI 기반의 세계관을 빨리 확장해라. 그래야 밸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세계관. 네. 아니 뭐 AI 처음에 나왔을 때 LLM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에이전트 AI 또 피지컬 AI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피지컬 AI 하면 뭐 쉽게 말해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현대차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도 그렇고 네. 뭐 옵티머스 테슬라 옵티머스도 그렇고 지금 이게 어느 단계까지 온 상황인가요? 우리 기계과에서 네. 맨날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로봇이 아무리 뛰어나도 네. 한참 걸릴 거다. 어. 너무 어렵다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다 깨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원인이 LLM 때문입니다. 어. 예, 로봇을 옛날에는 사람이 코딩을 해줬잖아요. 예. 그래서 예. 뭐 일본 로봇들 뭐 잘한다, 뛴다 그래도 예를 들어 무슨 사고, 일본의 원전 사고 났을 때 로봇이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서 뭘 못해요. 다 코딩을 해줘야 돼. 그럼 네. 뭐 의미가 없죠. 근데 LLM은요, 자기가 배웁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지가 알아서 LLM으로 코딩을 짜요. 로봇이 움직이는 걸 사람 하는 거 보고 지가 학습해서 하니까 이제는 이 확장의 범위가 어마어마해진 거죠. 그걸 맨 처음 한 게 테슬라 옵티머스고요. 예. 그다음 피규어라는 회사가 했고요. 예. 그리고 로봇의 동작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이다 했던 게 바로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예.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지지부진하다가 이 LLM을 도입하면서 엄청 똑똑해지고 엄청 빠른 속도로 일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일 투입할 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피규어도 그렇고 양산 공장 착공했고요. 양산을 위한 부품을 오더를 했습니다. 테슬라만 해도 18,000대 분량의 이
로봇 부품을 오더를 냈어요. 네. 그 얘기는 생산을 하겠다는 거죠, 양산을. 네, 그런 만큼 이제는 진짜 가시권 내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옛날엔 어려웠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로봇을 만듭니까? 매출은 0인데 들어가야 되는 돈의 규모가 100조, 200조, 500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우리도 휴머노이드 한다 그랬잖아요. 예. 젠슨 왕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내 지분을 팔고라도 휴머노이드 하겠다. 오호. 여러분 젠슨 황이 1%의 지분을 팔면 65조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1년 예산이 35조인데. 아이고, 허무하다. 네. 네. 그래서 매출 걱정 안 하고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지금 피지컬 AI고 그래서 혁명이 가속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수님, 우리가 뭐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를 갖다 그냥 네. 예사로 보면서 컸습니다만 네. 좀 전에 우리 자료 화면에 나왔던 아틀라스가 네. 덤블링하고 이거 하는 거 네. 누군가가 옆에서 명령어를 집어넣지 않고도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원래 기본이 네. 지금 뭐를 하겠다고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아파트에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예. 그럼 모델하우스에서 사람이 커피 끓이고 토스트 만들고 계란 후라이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거 다 비디오로 녹화만 하세요. 그럼 그 녹화한 거를 우리 회사로 보내주세요. 예. 지금 엔비디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 디지털에서 그 모델하우스를 똑같이 모델링만 하세요. 요새 디자인할 때 다 디지털로 하죠. 네. 그럼 그걸 디지털 트윈, 쌍둥이라고 불러요. 예. 그 안에서 로봇이 사람이 하는 거를 그대로 흉내내서 열심히 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는 소프트웨어 이름이 코스모스예요. 네. 이걸 다 공짜로 풀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 우리가 모델하우스에서 분양하고 입주하는데 2년 걸리죠. 네. 그 2년 동안 열심히 얘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입주할 때 예. 이 아틀라스, 예.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하고 예. 같이 입주하세요. 그러면 이제 앉아갖고 커피 좀 끓여와라. 그럼 끓여오고요. 계란 후라이랑 토스트 좀 준비해줘. 그럼 하고요. 그다음에 딱딱딱 아침에 바쁘게 출근하셨죠. 예. 딱딱딱 집 엉망으로 해놓고 집에 돌아가 보면 호텔처럼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해 놓는 로봇. 이게 한 달 사용료 50만 원이다. 이게 한 달 테스- 사용료 예. 50.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는 거고 젠슨 왕이 꿈꾸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그런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2028년부터 2030년 사이에 현실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교수님 시간에 학생들 졸 틈이 없겠다. 너무 재밌죠? 예. 네. 그래. 아니 그런데 저는 또 이제 중국 그 알리바바가 네. 그 림브레인 이것도 네. 오픈 소스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그 알리바바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 소프트웨어를 왜 풀느냐 하면 네. 그걸로 훈련을 하잖아요. 예. 그럼 서비스할 때 그 서버를 써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훈련이 어떻게 되냐면 집에 가서도 집에 뭐가 바뀌었네. 새로운 가전도가 들어왔네. 그럼 사람이 너 잘 봐. 이렇게 쓰는 거야라고 이제 비디오를 찍어요. 네. 그럼 서버로 올려놓고 밤새 또 훈련을 그 안에서 가상 공간에서 훈련을 한 다음 오늘은 제가 써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쓰는 순간, 개발할 때 쓴 소프트웨어를 쓰는 순간 그 서버 구독료에 딱 락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공짜로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믿을만 하지만 네, 중국. 중국의 로봇이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출근하고 나면 좀 거시기 하네. 컴퓨터 해킹하고 그죠? 좀 좀 그러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피지컬 AI 제품은 중국 걸 쓸 수 없다 하는 게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잘 보세요. 중국의 로봇이 뛰어나다 뭐 다 하지만 전 세계 자본이 투자를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공산주의 체제의 예.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 시장에 팔 수 없다 하는 게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오죽하면 뭐 화웨이 통신 설비도 유럽에서 지금 걷어내겠다 그러고 미국은 아예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공산당은요 정치 헌법상 진해 헌법상 당이 원하면 모든 데이터는 다 정부가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태무가 증언하는 바잖아요. 네. 그런 만큼 예를 들어 무인차를 샀어요. 근데
출근을 시켜줬는데 퇴근할 때 보니까 없어. 봤더니 미군 기지 가서 막 촬영하고 있고. 아니 당이 원하면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구매가 불가능.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가 기술이 좋더라도 상용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뛰어난 건 인정하는데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조차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언젠간 미국으로 튀어야겠다. 튀어야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큰일 났네 이거 지금 교수님하고 준비된 질문지 반도 소화를 못했는데. 아이, 또 오시면 되죠. 아니, 진짜 제작진하고 빨리 또 네. 날짜를 잡아야겠네요. 진짜 머스크가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 띄운다고 하는데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아, 네. 머스크가 화성에 갈 거야 했는 거 이거 언제 갈라는지도 궁금하고. 네. 진짜 지금 시간 더 되나? 딱 하나. 네. 네, 짧게. 소장님 아니 궁금한 거 아니 글쎄 네. 이거 데이터 센터 우주의 데이터 센터 이거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세요, 교수님? 뭐 다른 데가 못하는 이유가요. 네. 스페이스 X 같은 회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주에 쏘아 올리는 비용이 너무 고비용이라서 그렇지 올라가면 쓸만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 예. 냉각이 필요 없잖아요. 아하. 이 냉각에 아. 필요한 전기도 최소화할 수 있고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것도 가능한데 리스크가 있다면 유성이 많잖아요. 네. 예, 이게 크게 만들고 태양광 패널 크게 만들어 놓으면 유성이나 이런 거에 충돌해서 부서질 가능성도 꽤 크죠. 그래서 사실은 쉽게 하지는 못할 거다. 일단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딱 계산만 합니다. 이 땅 위에 데이터 센터 짓는 비용, 운영 비용하고 여기 올렸을 때 그 리스크부터 다 계산해서 여기가 싸다 그러면 틀림없이 일론 머스크는 갈 겁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지상에서의 비용이 조금 더 싸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력 만드는 기업 예. 2년치가 다 끝났다 그러죠. 글쎄. 반도체도 2년치가 끝났다 예, 그러고요. 예. 이만큼 데이터 센터 수요가 지금 폭발적입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만드는 회사가 필요한데 네. 그거를 우주에 쏘는 게 더 빠르겠다 싶으면 자기가 갈 수 있겠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속도, 이 전쟁에서 테슬라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 XAI가 해보고 싶은 그런 관점에서 우주 AI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조만간 또 나와 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 힘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5,451, 97포인트 이상 올라갑니다. 예, 그러네요. 예. 외국인이 또 순매수로 다 돌았습니다. 현물 선물. 그러게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